아침 햇살이 한남동 고급 주택의 높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대리석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차우진 30대 중반은 지친 눈으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남자가 꿈꾸는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아래 정원에서는 그의 아들 차이준이 휠체어에 앉아 우진이 8년 동안 매일 봐왔던 똑같은 갈망의 눈빛으로 분수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년, 답 없는 질문만 8년. 회장님. 미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그의 집을 관리하는 김미라 씨가 문께 서서 초조하게 손을 만지작거렸다. 저기, 오늘 소희가 이준이와 정원에서 놀아도 될지. 우진이 천천히 돌아봤다. 김미라 씨는 7년 동안 그를 위해 일했다. 늘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딸 소희는 7살이었고 미라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태어났다. 밝은 녹색 눈을 가진 그 금발의 작은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왠지 그의 아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정원이라 우진의 목소리는 잠 부족으로 거칠었다. 미라 씨, 이준이는 못한다는 거 알잖소. 알아요, 회장님. 하지만 소희가 딱 1시간만이라도 이준이를 밀어주며 놀고 싶다고 해서요. 제발. 미라의 눈은 간절했다. 이준이는 몇 주째 웃지를 않았어요. 15번째 전문의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이후로요. 그 말은 우진의 명치를 한 대 치는 것 같았다. 15번째 전문가, 15번째 듣는 말. 죄송합니다, 차 회장님. 하지만 아드님이 왜 걷지 못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척추는 완벽합니다. 신경도 손상되지 않았고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언가가 작동을 멈춘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 하경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진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이준이를 이 세상에 데려오다 죽은 아름다운 하경. 의사들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합병증. 마치 아들이 왜 영영 걷지 못할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좋소.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1시간만. 미라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0분 후 우진은 창밖으로 소희가 정원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햇빛에 금발머리가 찰랑였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이준의 휠체어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이준아, 안녕. 어린 목소리가 창가까지 들려왔다. 있잖아, 오늘 엄마가 정원 전체를 탐험해도 된댔어. 아무도 안 가는 뒤쪽 담벼락 곁에 낡은 곳까지도. 이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미소.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정말? 하지만 거긴 진흙투성이고 더럽잖아. 더러우면 어때? 진을 좀 묻겠지. 가자. 소희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밀기 시작했고 두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진은 가슴속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던가.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무언가 그의 눈에 띄었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돌담이 있는 정원 저편 구석. 소희가 휠체어를 멈췄다. 아이는 땅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작은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우진은 창가로 더 다가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뭘 보고 있는 거지? 소희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이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숙여 골똘히 지켜봤다. 그때 소희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어두운 햇빛에 반짝이는 무언가.
이 거리에서도 우진은 아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희는 이준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진흙 묻은 손에 들린 물건을 쳐다봤다. 소희의 입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순 없었지만 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은 똑똑히 보였다. 소희가 그 진흙 속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든, 그 작은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방금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우진은 하경이 죽던 날 밤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각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 끔찍한 무언가가 저 정원에 묻혀 있었고 7살짜리 소녀가 방금 그것을 파낸 것이다. 우진의 생각이 미쳐 따라잡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저택 복도를 가로질러 거대한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실제로 뛰고 있었다. 오래된 돌담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갈비뼈를 세차게 두드렸다. 소희가 그 거대한 녹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뺨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작고 더러운 손에는 로켓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은이었지만 세월과 흙으로 검게 변색되었지만 틀림없이 값비싼 물건이었다. 하경이 차고 다니던 그런 종류의 보석. 회장님,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준이가 이게 자기 엄마 거래요. 우진은 다리가 풀릴 뻔했다. 그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소희의 손에서 로켓을 받았다. 그는 이 물건을 알았다. 결혼식 날 하경에게 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그것을 착용했다. 죽었을 때도 하고 있었다고 했어.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걸 한 채로 묻혔다고. 아빠. 이준의 목소리는 작고 두려움에 차 있었다. 엄마 목걸이가 왜 우리 정원에 묻혀 있어요?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작은 걸쇠를 찾았고 로켓이 탁 열렸다. 안에는 그가 기억하는 대로 2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자신, 하나는 하경, 햇빛에 빛나는 금발머리, 환한 미소.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하경의 사진 뒤에 숨겨져 있던 너무 작게 접혀 거의 보이지 않는 종이 조각. 소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뭐예요? 우진의 손이 떨렸다. 그가 종이를 펼쳤다. 하경의 필체였다.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절박하고 흔들리는 글씨로 쓰인 단 3마디. 제발 살려주세요. 세상이 기울었다. 우진은 저택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수없이 섰던 창문들, 10년 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벽들. 갑자기 모든 것이 불길하고 어둡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소희야. 그는 간신히 말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거 정확히 어디서 찾았니? 작은 소녀는 자신이 팠던 구멍을 가리키고는 손가락으로 담벼락을 따라 선을 그었다. 여기에 뭐가 더 묻혀 있어요, 회장님. 땅 팔 때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상자 같은 거요. 우진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미라 씨. 그가 날카로운 공포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미라 씨, 당장 이리 좀 와봐요.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이준이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희도. 그는 이 끔찍한 것을 파낸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작은 아이를 바라봤다. 소희, 너도 지금 당장 엄마랑 같이 가야 해. 하지만 회장님, 소희가 말을 시작했다. 제발. 우진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냥 가요. 2사람 다. 미라 씨 숙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내가 갈 때까지 나오지 말아요. 미라는 그의 손에 들린 로켓을 보고 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소희의 손을 잡고 이준의 휠체어를 밀며 집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진은 담벼락 쪽으로,
진흙 속 구멍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아내의 로켓이 살려달라는 쪽지와 함께 이곳에 숨겨져 묻혀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진흙이 꼈다. 비싼 양복이 엉망이 되었다. 상관없었다. 알아야만 했다. 그의 손가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나무. 세월에 썩어 부드러워진 상자. 소희가 말한 그대로였다. 우주는 절박함에서 나온 힘으로 그것을 흙에서 뽑아냈다. 신발 상자만 한 크기였고 그의 손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하경의 필체로 모두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가 한 번도 받지 못한 편지들.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자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8년 전 이준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날짜였다. 우진 씨, 내 사랑.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진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들이 낙엽처럼 주위에 흩어졌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그는 억지로 읽고 이해하려 애썼다. 첫 편지는 8년 전 10월 15일 자였다. 하경은 임신 8개월이었다. 우진 씨, 내 사랑.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 지금 몰래 이 글을 쓰고 숨기고 있어요.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심지어 여기 직원들도요. 특히 그 여자는 더더욱. 3일 전 장희석 박사가 정기검진을 왔을 때 그의 가방에서 뭔가를 봤어요. 알약들, 그가 나에게 주던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우진 씨. 근육 이완제예요. 아주 강한 거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종류의 약물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따졌더니 그가 웃었어요. 정말로 미소를 지었다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대요. 임신 호르몬 때문에 헛것을 상상한다고요.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난 지금 내내 몸이 약해진 걸 느껴요. 아기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장 박사는 그게 뭔지 알아요. 어제 사무실로 12번이나 전화했어요. 당신 비서가 당신이 회의 중이라고 했지만 우진 씨, 난 당신 스케줄 알아요. 어제는 회의가 없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난 무서워요. 난 이 편지들을 써서 숨기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 사이의 연락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편지는 마치 누군가에게 방해받은 것처럼 갑자기 끊겨 있었다. 장희석 박사, 그들의 가족 주치에 이준희를 받아낸 사람, 하경이 죽었을 때 곁에 있던 사람, 그저 불행한 합병증이었다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아무도 손 쓸 수 없었다고 말했던 사람. 떨리는 손으로 우진은 5일 뒤 날짜의 다음 편지를 집었다. 우진 씨, 급하겠어요. 오늘 그 여자가 또 왔었어요. 당신 비서 박소정, 당신이 서명할 서류가 필요하다며 집에 왔는데 당신은 여기 없었죠. 당신은 요즘 통 여기 없네요. 그녀는 차를 마시고 가겠다며 머물렀어요. 굳이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난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로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간신히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쓰러졌어요. 우진 씨, 난 박 비서가 날 독살하려는 것 같아요. 그녀가 몇 달 동안 날 독살해왔고 장 박사가 그걸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이 편지들을 발견하면 날 믿어줘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편집증도 아니에요. 우리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왜 그들이 이런 짓을,
언젠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박 비서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녀가 사라지면 이라고 말하는 걸요.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죠, 우진 씨?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 거죠? 내 결혼 반지 로켓을 이 편지들과 함께 숨겼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발 이걸 찾아줘요. 진실을 찾아줘요. 그리고 제발 내 사랑, 우리 아들을 지켜줘요. 우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박 비서, 그의 비서, 15년 동안 그와 함께 일했다. 유능하고 프로페셔널하고 그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다. 하경이 죽었을 때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관리했다. 장례식에도 참석했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녀는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 날짜에 또 다른 편지. 이게 내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아기가 이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장 박사가 내일 유도 분만을 해야 한대요. 박 비서도 여기 올 거예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꼭 참석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했다더군요. 하지만 당신은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녀가 몇 년 동안 당신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이젠 나도 드디어 알겠어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진 씨.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 아기가 존재한다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녀와 장 박사가 내게 무엇을 주었든 그게 우리 아들을 손상시켰어요. 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해요. 만약 내가 내일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줘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을 구해줘요.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말아요. 그들이 이준희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말아요. 진실은 여기 우리가 처음 함께 장미덤불을 심었던 늙은 담벼락 아래에 묻혀 있어요. 기억하죠? 당신이 이곳은 언제나 우리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진실을 찾아요. 내 사랑.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요. 영원히 당신의 하경. 우진의 비명이 정원을 찢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무에 있던 새들이 흩어졌다. 로켓이 그의 손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박소정, 장희석, 그들이 그의 아내를 죽였다. 그들이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불구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8년 동안 우진은 그들 둘 다를 신뢰했다. 우진은 진흙투성이에 이성을 잃은 눈으로 저택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편지들은 정원 창고에서 집어든 비닐봉지에 담겨 가슴에 꼭 붙들려 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오태성 형사 좀 연결해줘요. 그가 집사인 김 집사에게 소리치자 김 집사는 하마터면 놀라 자빠질 뻔했다. 당장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꼴이... 당장... 우진의 목소리가 대리석 홀에 울려 퍼졌다. 김 집사가 허둥지둥 전화를 거는 동안 우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박 비서는 여전히 그의 비서였다. 그녀는 그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이 집에 들렀다. 어제도 왔었다. 어제 이준희와 함께 있었다. 그 생각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계단을 3칸씩 뛰어 미라의 숙소로 향했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미라 씨, 문 열어요. 나요. 문이 살짝 열리고 미라의 겁에 질린 얼굴이 틈새로 나타났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 무서워요. 이준이 괜찮소? 오늘 뭐 먹은 거 있어? 마신 거는? 미라의 눈이 커졌다. 아침으로 죽하고 주스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회장님? 무슨 일인데요? 우진은 그녀를 밀치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주는 소파에, 소희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창백하고 말이 없었다. 정원에서 그가 지르는 비명을 들은 것이다. 그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을 묻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다. 이준아, 아빠 말 잘 들어. 최근에 박 비서님이 너한테 먹을 거나 마실 거 준 적이 있니? 약이라든가? 뭐든? 이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제 비타민 주셨어요. 몸 튼튼해지고 다리 힘 기르는 데 도움될 거라고. 세상이 기울었다. 우진은 미라가 자신의 어깨를 잡아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거 어디 있어? 그가 다그쳤다. 비타민 어디 있냐고. 이준이 침대 협탁을 가리켰다. 내 방, 책상 위병에. 우진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는 갈색의 작은 약병을 찾았다. 이준의 이름과 장희석 박사의 서명이 처방전에 적혀 있었다. 그는 뚜껑을 돌려 열고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쏟았다. 평범해 보였다. 그냥 일반 비타민. 하지만 이젠 그도 알았다. 회장님, 김 집사가 아래층에서 불렀다. 오태성 형사님 전화 받으셨습니다. 우진은 깨끗한 바닥에 진흙 발자국을 남기며 다시 뛰어 내려갔다. 그가 수화기를 낚아챘다. 오 형사, 차우진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요. 감식팀도 데리고. 우진 씨,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내 아내가 살해당했소. 목구멍에서 유리 조각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8년 전에 출산 합병증처럼 꾸몄지만 독살이었소. 그리고 그들이 내 아들도 독살하려 하고 있소. 긴 침묵이 흘렀다. 우진 씨, 확실한 거요. 심각한 고발인데. 그들이 누구요? 내 비서와 내 가족 주치에. 증거가 있소. 편지들. 아내가 죽기 전에 경고하는 편지를 썼소. 그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소. 오 형사. 아직도 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단 말이오.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아무도 집에 들여보내지 마시오. 15분이면 도착하오. 전화가 끊겼다. 우진이 몸을 돌리자 계단 아래 미라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소희가 그녀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작은 소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미라 씨, 아이들 데리고 숙소로 가요. 문 잠그고. 나나 경찰 말고는 절대 열어주지 마요. 회장님, 10분 전에 박 비서님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3시에 들르시겠다고. 회장님께 서명받을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우진은 홀에 있는 괴종시계를 봤다. 2시 47분이었다. 그녀가 오면 그가 천천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서재에 있다고 전해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미라는 알아들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진은 서재로 걸어가 책상에 앉아 맨 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몇 년 전 호신용으로 사둔 총이 들어있었다. 한 번도 쏴본 적 없었다. 그는 약실을 확인했다. 장전되어 있었다. 정확히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재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박소정. 키가 크고 우아하며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완벽한 쪽으로 틀어 올렸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고 신뢰가 가는 모습이었다. 살인자처럼 보였다. 우진은 김 집사가 문을 여는 소리, 박 비서의 쾌활한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날씨 좋죠? 회장님 계신가요? 서재에 계십니다, 박 비서님. 발소리가 다가왔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 15년 동안 그의 삶의 일부였던 소리. 그의 아내를 죽인 여자의 소리.
박 비서가 부드럽게 노크하고는 문을 열었다. 익숙한 업무용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다. 회장님,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필요하시다던 인수 서류.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미소가 사라졌다. 우진이 그녀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총을 들고 있었다. 앉아요, 박 비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경이 일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박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의자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이 문 쪽을 힐끗거리며 탈출로를 계산했다. 소용없을 거요. 우진이 치명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집사가 모든 출구를 잠갔고 경찰도 이미 오고 있어. 회장님, 도대체 무슨... 앉으시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고 두 손은 팔걸이를 꽉 쥐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박소정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진은 남은 손으로 책상 서랍을 뒤져 하경의 편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책상 너머로 던졌다. 봉지는 박 비서 앞에 툭 하고 부드럽게 떨어졌다. 읽어봐요. 그가 명령했다. 소리내서. 박 비서의 시선이 편지에 고정되자 그녀의 얼굴이 돌변했다. 업무용 가면이 깨지고 그 밑에서 추악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분노. 순수하게 불타는 분노.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 질문에 대답해요. 내 아내를 당신이 죽였소? 두 사람 사이에 칼날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게도 박 비서가 웃었다. 쓰라리고 망가진 소리였다. 죽이다니요? 아, 회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럼 설명해봐. 우진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힘을 주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왜 독살했는지 설명해. 왜 내 아들을 망가뜨렸는지 설명해. 왜 내가 지금 당장 당신 목숨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박 비서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의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치 8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당신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한 23살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총명하고 야심차고 친절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 하지만 당신은 날 보지 않았죠. 단 한 번도. 미쳤군. 그럴지도요. 박 비서의 눈이 빛났다.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으로 사는데 지쳤던 걸지도.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난 당신을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과 장 박사는 나한테 빚을 졌어요. 박 비서가 차갑고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도박 빚이 그를 파멸시키고 있었죠. 내가 다 갚아줬어요. 그 대가로 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조심스럽게 투여한 근육 이완제. 아기를 죽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손상시키기엔 충분했죠. 약하고 의존적이 되도록. 우진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총을 놓칠 뻔했다. 당신, 내 아들이 고통받길 원했어. 무고한 아이를. 난 당신이 날 필요로 하길 원했어요. 박 비서가 갑자기 일어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경이 사라지고 아기가 망가진다면 당신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였어요.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게 도울 거였죠. 결국 당신도 보게 될 거였어요. 마침내 날 보게 될 거였죠. 당신은 괴물이야. 난 당신을 사랑한 여자예요.
박 비서의 평정심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한 모든 건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하경은 출산 중에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장 박사가 준비했죠. 추적 불가능한 혈전. 빠르고,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녀는 그 빌어먹을 편지들을 쓸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았어요. 우진의 귓가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났다. 이준이가 태어난 후에 그녀가 살아있었어. 6분 동안이요. 박 비서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분만 중에 깨어났어요. 장 박사를 보더니 알더라고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에게 애원했죠. 그래서 그가 모르핀을 과다 투여해서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진의 손에서 총이 흔들렸다. 유죽분, 하경은 6분 동안 살아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작별 인사를 하게 두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준희에게도 같은 약을 줘왔던 거고.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월 동안 계속 그를 마비시킨 거야. 그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만큼 약하게요. 당신이 다시는 결혼하거나 다른 아이를 갖지 못할 만큼만 손상되게요. 당신은 그 애에게, 그 애를 고치는 데에만 집중할 거고, 난 영원히 당신 바로 곁에 있을 테니까. 우진은 총을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이젠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내 아내, 내 아들의 미래, 그 외에 8년 인생을. 난 당신에게 내 인생을 줬어요. 박 비서가 소리쳤다. 15년 동안 매일매일을. 그건 아무 의미도 없나요?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창문 너머로 원형 진입로로 들어서는 경찰차들이 보였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였다. 박 비서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제발 사랑해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어요. 우린 아직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당신 같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기 전에.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태성 형사가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총을 겨눈 3명의 경찰관이 따랐다. 차우진 씨, 뒤로 물러서요. 총 내려놔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는 박 비서를 가리켰다. 저 여자 이름은 박소정입니다. 8년 전 장희석 박사와 공모해 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아들을 조직적으로 독살해왔습니다. 증거는 저 책상 위 가방에 있고 오염된 비타민 병은 이준이 침실에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울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집하는 박 비서를 둘러싸는 동안 우진은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에는 돌담 옆 오랫동안 진실이 묻혀있던 그 구멍이 보였다. 작은 형체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어떻게든 미라의 감시망을 벗어난 소희가 그의 손에 자신의 작은 손을 쥐어주었다. 회장님, 목소리가 작았다. 이제 이준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진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 용감한 작은 소녀를 내려다봤다. 그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르겠어, 소희야.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린 알아낼 거야. 박소정이 체포된 지 3일 후 우진은 국내 최고 신경연구시설인 서울 아산병원의 김선주 박사 사무실에 서 있었다. 이준희는 아래층에서 5번째 검사를 받고 있었고 소희는 충성스럽게 그의 침대 곁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차우진 씨, 김 박사가 컴퓨터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며 부드럽게 말했다. 치료 옵션을 논의하기 전에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진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는 오 형사의 감식팀이 박 비서가 이준희에게 주던 비타민에 고용량의 강력한 근육 이완제 유도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년간 투여되어 아이의 신경 경로가 제대로 발달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아드님의 상태는 김 박사가 뇌 스캔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아이가 투여받은 약물은 척추나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뇌와 신체 사이의 신경 경로를 손상시켰죠. 신호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잠을 못 자 거칠었다. 김 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보통은 아니오입니다. 8년이 지나면 신경 발달의 창은 본질적으로 닫힙니다. 이런 상황의 아이들 대부분은 평생 마비 상태로 지내게 되죠. 우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김 박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드님은 비범합니다. 저희가 인지기능, 뇌활동, 자극에 대한 반응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이준희의 뇌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건강한 것 이상으로 뛰어나요.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신경 경로를 고도로 발달시켜 왔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공간 추론 능력, 기억력 모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게 걷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김 박사가 다른 이미지를 띄웠다. 새로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실험적이죠. 집중적인 물리치료와 전기신경 자극, 그리고 신경 경로 발달을 촉진하는 특수약물 요법을 병행하는 겁니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공을 거둔 적이 있지만 이준희 나이의 아이에게는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준희의 뇌는 충분히 유연해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진 씨,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치료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칠 겁니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대에 의지해 몇 걸음 떼는 정도일 수도 있죠. 평생 보조기나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다른 대안은요, 휠체어를 타고 지내면서 다른 면에서는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비를 가진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준희도 이 치료에 대해 압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작은 아이, 소희가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이준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아픈가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마 아주 많이 아플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빠 옆에 서고 싶어요. 아빠가 허리 굽히지 않아도 안을 수 있게요. 엄마 무덤에 걸어가서 저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진 씨, 아드님은 제가 만나본 8살 아이 중에 가장 용감합니다. 눈물이 우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장희석 박사가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임신 중 아내분께 투여한 약물 용량, 아내분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모르핀, 그리고 8년 동안 박소정에게 제공한 처방 약물들. 잘 됐군요.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소. 그가 다른 것도 자백했습니다. 김 박사가 망설였다. 박소정 씨가 최근 약물 복용량을 늘리고 있었다는군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양이 3배로 늘었습니다. 장 박사가 위험하다고,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녀가 고집을 부렸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고요. 당신이 다시 연애하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요. 우진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이준희를 죽이려 했거나 적어도 절대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장 박사는 소희가 그때 그 편지들을 찾지 못했다면 이준희가 한 달 안에 치명적인 발작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중 약물 농도가 독성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요. 우진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소희. 두려움 없이 진흙 속에서 놀고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준희의 생명을 구한 진실을 파낸 그 용감하고 아름다운 작은 아이. 김 박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이 치료를 시작하면 이준희가 치료를 받는다면 실제 확률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거 말고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김 박사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20%입니다. 운이 좋으면 25% 정도요. 하지만 우진 씨 3일 전 우리의 시작점에 비하면 20%의 확률조차 기적입니다. 20%, 다섯에 하나. 우진은 8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하경을, 그녀의 진실이 곁에 숨겨져 있던 것을 생각했다. 한 여자의 뒤틀린 집착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낸 이준희를 생각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한 장소를 파낸 7살 소희를 생각했다. 합시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20%는 0%보다 나으니까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치료 계획을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진 씨. 아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준희를 진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소희를 학교에 걸어서 데려다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요. 소희는 자기랑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김 박사님, 이 치료 비용이 얼마가 들든 실험적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첫 해에만 약 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이 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이 걷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십시오. 김 박사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우진은 앞으로 닥쳐올 길을 생각했다.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치료, 몇 년간의 불확실성, 불가능할 정도로, 작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20%의 확률. 하지만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졌다. 그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치료실은 소독약 냄새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준은 치료대에 누워 다리에 전극을 붙인 채 작은 몸을 떨고 있었다. 준비됐니? 김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우진은 주먹을 쥔 채 벽에 기대어 섰다. 3주간의 치료, 최소한의 진전만 보였다. 매일 3번씩 아들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소희는 인형 토끼를 꼭 껴안은 차에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미라가 아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소희는 고집을 부렸다. 이준희는 내가 필요해. 아이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이준희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손을 찾았다. 소희는 벌떡 일어나 그 손을 꽉 잡았다. 김 박사가 기계를 작동시켰다. 이준의 비명이 우진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8년간의 정적 끝에 정이 자극이 다리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켰다. 순수한 고통이었다. 10초. 김 박사가 카운트다운을 했다. 9, 8. 그것이 끝나자 이준은 흐느끼며 쓰러졌다.
소희는 여전히 손을 잡은 채 그의 옆으로 기어 올라갔다. 넌 정말 용감해. 그녀가 세차게 속삭였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용감해. 초기 반응은 좋습니다. 김 박사가 기록했다. 이걸 6개월 동안 매일 3번씩 할 겁니다. 6개월. 우진은 과연 그들 중 누구라도 이걸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미라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일 소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지쳐 보였다. 미라 씨, 이건 소희한테 공평하지 않아요. 앤 놀아야 해요. 평범한 구립살 아이처럼. 미라의 턱이 고집스럽게 굳어졌다. 아이가 거기에 있고 싶어래요, 회장님. 집에 데리고 있으려고 해봤어요. 울더군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미라는 말없이 죽을 쫓고 있었다. 제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추천서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오. 전부 가짜였어요. 전 소희 아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모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절 해고하실 수도 있었죠. 절 체포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대신 사모님은 제가 숨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양육권을 얻도록 도와주셨죠. 사모님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거예요. 우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하경이가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겠죠. 그분이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미라가 눈가를 닦았다.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었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들들 보이스를 부탁해요. 아들보이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요. 마치 소희가 중요해질 거라는 걸 아셨던 것처럼요. 우진은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난 몰랐소. 그러니 전 소희를 이준희에게서 떼어놓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테니까요. 위층에서 소희는 이준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준희는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이 침대에 앉았다. 기분은 좀 어떠니? 아파요. 하지만 아빠, 오늘 발가락이 느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느껴졌어요. 그거 잘 됐구나, 아들. 정말 잘 됐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우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빠가 그런 것처럼. 내가 맨날 무서워하는데도요. 용감하다는 건 무서울 때도 힘든 일을 해내는 거란다. 네 엄마가 아빠한테 가르쳐줬지. 이준이 졸린 듯 미소 지었다. 소희가 그러는데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대요. 그게 진짜일까요? 우진은 진흙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잠든 소녀를 바라봤다. 그래, 그가 속삭였다. 그거 진짜인 것 같구나. 치료 시작 3개월. 이준이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었고 발의 감각을 느낄 수 있었지만 다리를 움직이거나 서거나 걸을 수는 없었다. 자극 강도를 좀 높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진이 절박하게 제안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안전 최고 수준입니다. 우진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속도로는 이준이는 걷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는요.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쩌면 이준이가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최소한의 진전을 위해 3개월간의 고통을 겪었어요. 심리적인 타격이, 아니요, 우린 포기 안 합니다. 이하합니다. 어렵다는 걸 당신은 이해 못해.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은 8년 동안 의도적으로 독살당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그 애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란 말이오? 김 박사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가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준이는 대부분의 어른도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견디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진 씨. 하지만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까지요. 그날 저녁, 우진은 치료실에서 소희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이준이를 발견했다. 못하겠어. 이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난 절대 못 걸을 거야. 그런 말 마. 소희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발가락 움직였잖아. 그걸론 부족해. 난 망가졌어, 소희야. 그 여자가 날 망가뜨렸고 아무도 날 고칠 수 없어. 우진은 아들을 가까이 끌어안았다. 이준은 그에게 기대어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요.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자는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소희가 아들을 위로하려 팔을 토닥이는 동안 그저 아들을 안고 있었다. 늦은 밤 서재에 홀로 남은 우진은 하경의 로켓을 멍하니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박사였다. 내일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녀가 치료 중단을 권고할 것이었다. 그는 알았다.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미라가 차를 들고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소희가 저한테 왜 신은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두냐고 묻더군요. 뭐라고 대답했소?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때로 나쁜 일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요. 박 비서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회장님은 진실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이준이는 여전히 독살당하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이게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요. 아니죠. 하지만 회장님은 아드님을 위해 싸우고 계시잖아요. 이기든 지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2시, 우진은 스위스에서 실험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냈다. 김 박사의 방식보다 성공률이 높았다. 하지만 그것은 1년 동안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희에게서 온 영상 메시지였다. 아이는 이준이 잠든 침대에 앉아 속삭이고 있었다. 회장님. 이준이는 자기가 회장님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회장님이 최고의 아빠랬어요. 이준이는 최고의 친구고요. 제발 계속 노력해 주세요. 우진은 웹사이트를 100분의 1의 확률을 바라봤다. 그리고 스위스로 전화를 걸었다. 김 박사는 격분했다. 스위스요. 그 병원 잘해봐야 실외럼적인 거고 최악의 경우엔 사기예요.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고요. 성공 사례가 있었소. 연구비도 자체 조달했고요. 독립적인 검증도 없었죠. 그녀가 숨을 골랐다. 당신 똑똑한 분이잖아요, 우진 씨. 이건 계산된 위험이 아니에요. 이건 절박함이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멈추면 쟨 영영 못 걸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마비가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일부는 걸었잖소. 일부요. 수백 명 중 고작 몇 명. 우진 씨. 김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때로 사랑이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가 폴더를 꺼냈다.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준희의 최근 뇌 스캔에서 특이한 활동이 보입니다.
공간인식, 패턴인식,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분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요? 아들의 뇌가 엄청나게 보상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걷지는 못할지라도 그 아이의 정신은 경이롭습니다.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이준이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해낼 겁니다. 그 앤 걷고 싶어 하오. 일어서서 날 안고 싶어 한단 말이오. 알아요. 하지만 만약 걷는 것이 그 아이의 길이 아니라면요. 우진은 갈등하며 병원을 나섰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희가 돌담 옆에 장미를 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뭐 하고 있니? 이준이 엄마를 위해서 심고 있어요. 여기가 엄마랑 회장님이 장미 심었던 곳이잖아요. 다시 꽃이 있어야 해요. 우진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거들었다. 회장님, 소희가 망설였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때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대요. 이준이한테 필요한 게 걷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그 단순한 질문에 숨이 턱 막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이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얜 자기가 걸어야만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서 슬픈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멀리 데려가기 전에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가 일어섰다. 보여줄 거 있어요. 그녀는 그를 이준의 방으로 이끌었다. 이준이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황급히 숨기려 했다. 소희가 더 빨랐다. 보여드려. 이준이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건물, 다리, 기계들의 상세한 그림. 전문가 수준으로 보이는 복잡한 건축 디자인이었다. 이거 네가 그린 거니? 우진이 숨을 죽이며 물었다. 이준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박사님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랬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디자인해봤어요. 우진은 충격받은 채 책장을 넘겼다. 이건 놀랍구나. 걷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건 그보다 훨씬 대단한 거야. 우진이 책을 덮었다. 이 디자인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 하지만 전 나와서 회장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진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넌 이미 매일매일 아빠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 네가 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네가 누구인지 때문에. 하지만 치료는 너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한 거였어. 어쩌면 내게 필요한 선택지는 바로 이 그림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지. 이준이 눈물 고인 눈으로 뒤로 물러섰다. 우리 안 가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게 할 거란다. 만약 네가 계속 걷기 위해 싸우고 싶다면 우린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이 일에 집중하고 싶다면 우린 그것도 지원할 거야. 어느 쪽이든 난 자랑스러워. 어느 쪽이든 넌 정확히 내 엄마와 내가 바라던 그런 아들이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준이 환하게 웃었다. 생각 좀 해봐도 돼요. 물론 시간은 얼마든지 가져. 그날 밤 우진은 스위스로부터 결정을 묻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박 비서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 하고 손상을 되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이준이가 어땠을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이준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목요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봉투가 도착했다. 박소정의 필체. 우진은 봉투를 열기 전 한참을 노려봤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해해야만 했다. 편지는 길었지만 세 부분이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유전적 질환이죠.
하경 씨가 임신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그녀는 제가 절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장 박사가 제안했어요. 임신이 순조롭지 않게 만들자고. 전 6개월 동안 거절했어요. 그러다 하경 씨가 아이를 셋이나 원한다고 말했죠. 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죽일 줄은 몰랐어요. 맹세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전 경악했지만 이미 공범이었죠. 우진의 손이 떨리며 계속 읽어 내려갔다. 소희에 대한 게 있어요. 내가 미라 씨 뒷조사를 했어요. 그녀는 폭력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소희의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불법적인 배아 유전자 변형, 강화된 신경 발달을 연구하는 자였죠. 소희는 첫 번째 성공 사례였어요. 그 아이의 공간 인식 능력, 직관력,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모두 정상 이상으로 강화된 거예요. 그 애가 하경 씨의 로켓을 우연히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보를 처리한 거죠. 장 박사가 기록을 보관했어요. 그가 하경 씨와 이준희에게 한 모든 짓에 대한 기록요. 제1은행 2847번 개인금고에 있어요. 열쇠는 제 책상 서랍 밑에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 기록들 속에서 당신은 중요한 걸 찾게 될 거예요. 하경 씨의 임신 마지막 달, 약이 잘 듣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속 무언가가 저항하며 독소를 중화시키고 있었죠. 장 박사는 그녀의 몸이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엔 하경 씨는 자기가 독살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준희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그 애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은요. 그 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당신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을 위해 싸웠고 그녀가 이긴 거예요. 이준희는 살아있고 총명하며 우리가 빼앗으려 했던 미래를 갖게 됐죠. 전 죽어가고 있어요. 4기 암 6개월 남았어요. 이 기록이 이준희의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김 박사가 정확히 무슨 짓이 행해졌는지, 아이의 신경 경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준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어떤 것도 그 애 잘못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우진 씨, 소희를 잘 돌봐줘요. 만약 그 아이에 대한 내 생각이 맞다면 그 애는 보호가 필요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여전히 그 애를 찾고 있으니까요. 우진은 즉시 오태성 형사에게 전화했다. 오 형사, 제1은행에서 만납시다. 지금 당장. 2시간 후 장 박사의 기록이 그의 책상 위에 펼쳐졌다. 몇 페이지에 걸친 의료 기록, 약물 용량, 관찰 내용. 마지막 장에서 그의 심장이 멈췄다. 환자 예상치 못한 저항을 보임. 독소 결합을 위해 몰래 활성탄을 복용하는 것으로 의심됨. 용량을 늘리거나 프로토콜을 중단해야 함. 비고, 남편은 모르고 있음. 환자가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고 있음. 놀라운 생존 의지. 분만 중 최종 해결책 권고. 하경은 알아챘던 것이다. 저항했다. 이준희를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그녀를 살해했다. 우진은 김 박사에게 전화했다. 의료 기록을 보내겠습니다. 내 아들에게 행해진 모든 것이 담긴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우진 씨,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떤 경로가 영향을 받았는지 알면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준희의 확률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5분의 1 대신 50대 50으로요. 전화를 끊은 후 우진은 미라의 숙소로 갔다. 소희 아버지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여기서 안전해요. 두 사람 다. 내가 계속 안전하도록 확실히 하겠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 소희가 내 아들을 구했소. 이젠 내가 당신 딸을 지킬 차례요. 약속하겠소. 돌아오는 길에 우진은 그들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얽히고 설킨 비밀의 거미줄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싸웠던 하경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기적처럼 진실을 찾아낸 소희에 대해, 불가능한 고통을 견뎌낸 이준희에 대해, 딸을 지키는 밀에 대해, 때로 최악의 일이 사람들 안에 최고를 끌어낸다. 그리고 때로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박소정의 편지를 받은 지 6주 후, 이준희는 처음으로 치료실에 섰다. 하네스의 의지에 발이 겨우 땅에 닿은 상태였다. 장 박사의 기록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재건해야 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김 박사가 흥분으로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겁니다. 소희는 근처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흔들었다. 미라가 그 뒤에 서 있었다. 우진은 숨을 참았다. 김 박사가 장치를 활성화했다. 이준의 몸이 긴장했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의 왼발이 움직였다. 움찔거림. 하지만 의도적이고 제어된 움직임이었다. 보셨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준아, 방금 네가 일부러 발을 움직인 거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헐떡였다.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움직였어요. 오른발도 해봐. 이준이 집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불가능하게도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오므라들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났다. 네가 해냈어. 우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8년 만에 몇 달간의 고통 끝에 아들의 발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걷는 건 아닙니다. 김 박사가 눈물을 애써 참으며 주의를 줬다. 하지만 이건 진짜 진전이에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3주가 지나자 이준의 향상은 가속화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두 발을 움직일 수 있었고, 발목을 구부릴 수 있었고, 무릎까지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신경 경로가 꾸준히 재건되고 있었다. 하지만 신체적인 진전보다 더 큰 것은 이준이가 변했다는 것이다. 더 밝아졌고, 더 많이 웃었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다. 생각해봤는데요. 걷게 되든 아니든 건축학 공부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할래요. 우진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그거 정말 완벽하게 들리는구나. 소희가 도와줄 거예요. 쟨 남다르게 보거든요. 우린 팀이에요. 문간에서 소희가 활짝 웃었다. 아빠한테 우리 나무집 디자인 얘기했어? 우진은 아이들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흙과 고통과 진실 속에서 형성된 이 우정은 아름다웠다. 며칠 후 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소정 씨가 오늘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당신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남겼더군요. 테이프는 다음 날 도착했다. 화면에 나타난 박소정은 수척하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눈은 평온했다. 우진 씨, 이걸 보고 있다면 전 떠난 거겠죠. 마지막 진실 하나를 남기고 싶었어요. 전 모든 면에서 틀렸지만 딱 한 가지는 맞았어요. 당신은 비범한 남자예요. 하경 씨는 운이 좋았죠. 이준이도 운이 좋고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내가 한 짓 때문에 당신 마음을 닫지 말아요.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은 당신처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아드님을 잘 돌봐주세요. 소희와 미라 씨도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잘 돌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어때야 했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비록 너무 늦게 배웠지만. 화면이 검게 변했다. 우진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하경의 무덤으로 걸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결국 그녀가 이준이를 구했어. 우진이 속삭였다. 이준이를 도울 도구를 우리에게 줬어. 그게 그녀를 구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되겠지. 소희가 심은 장미가 무덤 주위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며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 아들 괜찮을 거야, 하경.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괜찮을 거야. 괜찮은 것보다 더. 걘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야. 그리고 소희, 당신이 구한 그 아이. 이젠 가족이야.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 그는 묘비를 만졌다. 매일 당신이 그립지만 이젠 방황하지 않아. 내가 뭘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돌아오는 길에 우진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다. 휠체어에 앉은 이준이, 그 옆에 소희. 둘 다 스케치북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미라가 레모네이드를 가져와 두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가족. 그가 계획했던 가족은 아니었다. 그가 꿈꿨던 가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었다. 비극에서 세워지고 진실로 단련되고 사랑으로 뭉쳐진. 그리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차우진은 내일을 믿었다. 치료를 시작한 지 9개월 후 우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치료실에 서 있었다. 이준이 서 있었다. 실제로 서 있었다. 양쪽의 평행봉에 의지한 채 다리는 힘겹게 떨고 있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아빠,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워요. 알아, 아들. 하지만 아빠가 바로 여기 있잖니. 김 박사가 이준이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뒤에 서 있었다. 소희는 3미터쯤 떨어진 평행봉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팔을 뻗고 있었다. 나한테 와, 이준아.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넌 할 수 있어. 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미라는 우진 옆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맙소사.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준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9살짜리 몸에 온 힘을 다해 오른발을 들어 15cm 앞으로 내디뎌 내려놓았다. 방 안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가 왼발을 들어 다시 15cm를 옮겼다. 바로 그거야. 김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넌 하고 있어. 이준아. 네가 걷고 있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었다. 땀이 이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5m, 2m. 거의 다 왔어. 소희가 흥분으로 높아진 목소리로 격려했다. 조금만 더. 2.5m, 3m. 이준의 왼쪽 다리가 휘청였다. 그가 넘어지기 시작했지만 소희가 앞으로 몸을 날려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매트 위로 한데 엉켜 쓰러졌고 둘 다 웃으면서 동시에 울고 있었다. 네가 해냈어. 소희가 외쳤다. 네가 걸었어, 이준아. 네가 걸었다고. 우진이 앞으로 달려가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워. 이준이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보셨어요, 아빠? 제가 걷는 거 보셨어요? 봤어, 아들. 내 엄마도 보셨을 거야. 분명히. 김 박사가 눈가를 닦았다. 9걸음입니다, 우진 씨. 아드님이 방금 9걸음을 걸었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 그들이 그 애에게 한 모든 짓을 겪고도 그 애가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금빛 노을이 저택을 비출 때 우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만일을 대비해 이준의 휠체어를 차에 실었지만 보조기는 집에 두고 왔다. 우리 어디 가요? 이준이 물었다. 가보면 알아. 소희와 미라도 함께 왔다. 그들은 차를 몰아 하경의 무덤이 있는 작은 시골 묘지로 갔다. 소희가 심었던 장미 덤불 아래였다. 우진은 가까이 차를 세웠다. 그는 이준이 쪽 문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다. 네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단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일이야. 뭔데요, 아빠? 내 엄마 무덤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괜찮다고 네가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아빠, 너무 멀어요. 전 오늘 9걸음밖에 못 걸었고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바로 옆에 있을게. 네가 넘어지면 내가 잡아줄 거야. 하지만 이준아, 네 엄마는 마지막 숨으로 널 위해 싸웠어. 네가 엄마한테 걸어가는 걸 볼 자격이 있지 않겠니? 이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 그를 차에서 내리도록 도왔다. 이준은 비틀거렸지만 단호하게 섰다. 소희는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 돌아보며 그를 응원했다. 넌 할 수 있어, 이준아.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준이가 걸었다. 우진은 그의 곁에 머물렀다. 손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만지지 않았다. 아들 스스로 이 일을 해내도록 두었다. 10걸음, 20걸음. 이준이 한번 비틀거렸지만 아버지의 팔을 잡고 중심을 잡았다. 계속 걸었다. 30걸음, 40걸음. 무덤이 바로 앞에 있었다. 소희가 그 옆에 서서 흥분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50걸음. 이준은 묘비에 다다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엄마, 그가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내가 약속했던 대로 엄마한테 걸어왔어요. 우진은 그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물도 잔디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들아, 아빠가 해줘야 할 말이 있어.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뭔데요? 내 엄마는 독살당하고 있다는 걸 아셨단다. 장 박사가 보관했던 기록에 엄마가 저항했다는 게 나와. 약물을 중화시키려고 활성탄을 드셨어. 전부 막지는 못했지만 네 생명을 구하셨지. 지금의 너, 네가 이룬 모든 것. 그건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준은 묘비에 기댄 채 흐느꼈다. 엄마가 날 구했어. 엄마가 널 구했고 이젠 네가 네 자신을 구했지. 넌 엄마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웠어. 넌 모든 면에서 엄마 아들이야. 소희가 이준의 반대편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미라는 그들 뒤에 서서 한 손은 딸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이준이의 어깨에 얹었다. 하경 아주머니. 소희가 무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신 대로 제가 이 사람들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돌볼 거예요. 이준이는 제 제일 친한 친구고 회장님도 이젠 제 아빠 같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아주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진은 이 세 사람을 바라봤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더 강해진 아들. 그에게 충성심의 의미를 보여준 미라. 그리고 그날 어떻게 알았는지 진흙 속 정확한 장소를 파냈던 이 놀라운 작은 소녀. 하경. 우진이 묘비에 속삭였다. 소희가 유전적으로 강화된 건지 아니면 그냥 순전한 행운이었는지 박비서 말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작은 아이가 우리 아들을 구했어. 당신 편지를 찾았고 지옥을 겪는 내내 그의 손을 잡아줬고 그 애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애를 사랑해줬어. 그는 일어서며 이준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난 당신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 두 사람을 지킬 거야. 당신이 언제나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우리가 항상 꿈꿨던 가족을 이룰 거야.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준은 아버지 곁에 섰다.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다. 아빠, 엄마한테 걸어오는 거 연습하게 매주 여기 와도 돼요? 물론이지. 네가 원할 때까지. 그리고 소희도 같이 올 수 있지. 소희는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엔 어디든 같이 가는 거야. 소희가 그들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저도 회장님 말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우진은 숨이 멎었다. 그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래, 소희야.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들이 차로 천천히 걸어 돌아갈 때 이준이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우진은 그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진은 8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화. 하경은 떠났지만 그에게 가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남겼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남겼다. 포기하지 않는 아들을 남겼다. 가족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남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소희를 남겼다. 금발머리와 밝은 녹색 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진흙 속에 묻힌 희망을 찾아내고 때로 가장 큰 기적이 가장 작은 꾸러미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작은 소녀를. 그날 밤 두 아이를 침대에 재우고 이준이는 자기 방에, 소희는 복도 건너편 자기 방에, 우진은 서재에 서서 하경의 로켓을 손에 쥐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가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오늘 걸었어. 그리고 계속 걸을 거야. 완벽하게는 아닐지도 몰라. 다른 아이들처럼은. 하지만 그 애가 걷고 있어. 하경. 그 애가 걷고 있다고. 그는 로켓을 열어 그녀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약속할게. 내가 그들 모두를 지킬 거야. 이준이, 소희, 미라 씨. 그들은 이제 내 가족이야. 당신이 마지막까지 친절하고 용감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당신이 만드는 것을 도왔던 가족.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9개월 전 소희가 진흙을 팠던, 진실이 묻혀있던, 모든 것이 변했던 그 정원을 은빛으로 비췄다. 우진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때로 최악의 배신이 가장 위대한 변화로 이어진다. 때로 가장 깊은 고통이 가장 강한 사랑을 드러낸다. 때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한다. 그리고 때로 작은 소녀가 진흙을 파고 로켓을 찾았을 때 그녀는 단지 과거를 들춰낸 것이 아니라 미래를 구한 것이다.